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노회찬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대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진보 진영 최초로 3선 고지에 올랐고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만장일치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창원 성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노회찬 당선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3년여 만에 국회에 복귀하시게 되는 거죠. 우선 감회가 다른 분들보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경남도민들께 소감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경남 도민들과 또 특히 이제 성산구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로 중도 하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년 만에 다시 등원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우리 노회찬 당선자께서는 그 새누리당의 강기훈 후보 상당히 여유 있게 따돌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승리를 가져오셨는데 이런 그 창원 성산이라고 하면은 경남에서 좀 드물게 여당과 야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그런 그 지역구라서 상당히 그 선거 때마다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우리 그 노당선자의 그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던 거라고 복기를 해보신다면은 분석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유권자들이 뭔가 이렇게 집권 여당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간의 어떤 전국 운영 방식에 있어서 너무 좀 독선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경계심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바꿔보자. 변화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를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노동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대변해온 점을 나름대로 좀 평가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지역 내에서 재선을 보시려면은 네.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그 같이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우리 정책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 우리 노회찬 당선자께서는 그 동안에 SNS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약들을 공개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1호 공약, 네. 또 1호 법안, 또 이런 걸 내놓으셨는데 당선자께서 1호 법안으로 꼽고 계신 것이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 이것을 그 제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자세히 네, 해주시죠. 사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당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마치 이걸 내다본 것처럼 제가 1호 법안을 갖다가 이미 정리해고와 관련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제 피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연착륙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어떤 정리해고인지 아닌지, 또 정리해고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노동시간 단축 등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인지, 또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전직 훈련,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책을 어떻게 실업구제와 더불어서 보완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담아서 입법화함으로써 지금같이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적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그 경남 지역 경제계에서도 네. 특히 노동계에서도 가장 그 현안으로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그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우려도 또 같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면은 또 그만큼 그 큰 사업들 조선업의 그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게 돼 있는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문제는 지금 조선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선업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사양 산업이니까 조선 산업 자체를 점점 줄여 나가자는 주장이 한켠에 있는 반면에 네. 지금 국제적 불경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일시적으로 어렵고 몇 년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 조선업종의 호경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전혀 상반된 주장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가, 긴박한 것인가를 갖다가 잘 따져서 하자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왜 호경기 때는 사실은 투자자라거나 또는 회사 경영진이 이익을 다 거의 다 가져가면서 불경기 때 어려울 때는 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다 전담해야 되느냐는 거죠.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우리가 상생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너무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기업 회생 방식도 함께 강구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우리 일자리 문제를 얘기한다면 또 한 가지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청년 실업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이 지난 2월에 역대 최고치 1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노당선자께서는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네. 한 23%를 넘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런 네. 계산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런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문제,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책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 작성 방식식 때문에 12%, 13%로 나올 따름이지. 네네. 예를 들면은 취업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업 통계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를 합하면 4%가 되는데 저는 우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이 올해 말에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저는 청년 고용 촉진법의 개정 방향을 우선 공기업에서 청년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지금 3%로 돼 있는데 5%로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 공기업 등에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실제로 4, 5천 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00인 이상의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갖다가 의무화하는 것처럼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도 의무적인 어떤 배당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도 청년 고용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 24만 명,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5년간 한 4, 5만 명 정도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선자께서는 국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 이걸 법제화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당선자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건 어떤 구상이신지요? 예, 제가 생각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제 두 방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번에 경상남도가 사실은 큰 대가를 치르고 홍역을 또 겪었습니다마는 홍준표 도지사께서 최근에는 이제 무상급식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다행히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까? 제가 볼 때도 좀 비생산적인 논란도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다시는 이런 비생산적인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학교급식에서 식품비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비율을 확고히 해서 법에 명기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 정책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급식, 무상급식은 이제 중등 과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으로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갖다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고등학교까지 만약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고등학교도 의무급식이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것까지를 이 법안에 이제 담고자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규제와 관련된 조항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담아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역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그 고민이 되는 것이 예산 문제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추정을 해놓으신 것도 3조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추정을 하셨는데 그 예산 마련 방안을 같이 좀 말씀하신다면은. 네, 제가 이제 3조 원이라고 한 것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서 네, 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은 3조까지 든다는 것이고 현행대로 중학교까지만 한다면 금액은 그보다 더 적어질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자. 그리고 현행은 전액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고 저는 반반씩 하자. 사실 제가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방정부가 다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지방정부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전부 다를 갖다가 책임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사실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가 반을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또 다른 반을 책임지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헌법 32조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가가 이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방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부담을 갖다가 반 정도는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아닐 수 있다. 뭐 300조 중에서 한 뭐 1, 2조 정도를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 선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경제민주화 또 사회 정의를 지키겠다. 그러면 이른바 진박 10대 공약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걸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이 공약의 내용은 좋겠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걸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내실 것인지 좀 구상이 있으시다면. 예, 그 10가지가 모두 다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좀 횡포에 따라서 하청 기업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제도가 이제 이번에 뭐 우리가 옥시 사건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회적 분쟁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 예산 걱정은 뒤따르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내놓은 공약에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인지를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뭐 4대 강사 같은 데 24조가 들어갔다거나 또는 이제 종부세 같은 걸 갖다 채택을 함으로써 부자들의 세금을 좀 깎아준 게 한 5년간 80조에 이른다거나 이런 이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크게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국가 시책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한때 호우 경기 때 돈을 벌어서 투자도 못하고 그냥 쥐고 있는 돈이 사내유보금이 740조에 이른단 말이죠. 이런 돈들이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잘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긴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약속할 때는 그냥 약속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재정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경기 선순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남은 질문을 빨리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경상남도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또 사퇴를 권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도 있었고 또 두 분은 서로 사실은 잘 아시는 잘 알고 사이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안상수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의 소속의 그 단체장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안들을 잘 풀어가려면은 이런 당이 다른 단체장들과 관계를 잘 설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관계를 대화의 소통의 구조를 만드실 것인지. 네. 사실 뭐 지난 선거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은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 무상급식과 관련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단체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쩌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광역의원이나 또는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 좀 협력하고 보완하는 일이 더 많아야 될 것이다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오늘 뭐 안상수 시장님을 만났습니다만은 중앙에서 좀 예산 좀 창원시에 많이 이렇게 좀 따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던데 그래서 서로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지사님이든 또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든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은 저로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해서 함께 일을 처리할 저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이 그 창원광역시의 성격에 대한 견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총선 때도 그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많이 그러셨죠. 예,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것은 창원이 이렇게 현재 그 큰 도시로 이렇게 통합하는 새 도시가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예정된 부분이었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속도로 갈 것인가 또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 간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원이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 경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창원이 빠진 경남, 역사적으로 보자면 부산이 빠지고 울산이 빠지고 창원까지 빠진 나머지 경남이 하나의 독자적인 광역 단위로서 존립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창원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수원이라는 여타도시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지 어느 한 지역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율을 거친다면은 어찌 보면은 오래된 묵은 과제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행정 체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논의 속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면은 우리 창원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의 선출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이 선출하자마자부터 가장 또 불신을 당하는 것도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하는 일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 활동을 창원에서 꼭 그 모델을 만들어내서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창원 시민들이 좀 창원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창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창원에서 살고 있는 분들, 창원에서 직장 다니거나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창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당선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와 상황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정 활동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는 하류 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수입이나 의지할 사람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사정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는 것, 효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